일요일 저녁까지 나온 게 없어서 그 새벽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죠. 예언 하나 던질까요? 도저히 대선 출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 아랍 언론에서 들었던 얘기들이었는데 바이든이 병원에 실려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토론의 잘못 때문에 하루 사이에 1,12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왔죠. 유세를 하다가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번 선거 끝났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7월이 트럼프의 시간으로 도배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간다로 가세요. 네, 고릴라 보고 나오면 인증서 줍니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한 우리나라로 치면 초가을 날씨.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체를 자처한 후티 반군에 바로 이튿날 직접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로고를 보시면 유태인에게 저주하다 이 말이 있어요. 네. 지금 전쟁의 키, 이게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그 키는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티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인들이 갖고 있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프로에는 처음인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직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해리스는 대세론을 형성하며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원금 역시 이틀 만에 1억 달러 넘게 들어오며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해리스는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사실상 첫 대선 유세에 나섰습니다.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은 허니문 효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의 여진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병원 수술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9일 미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한 것. 전 세계 수십 곳의 공항에서 항공편이 취소돼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막혀 슈퍼마켓과 주유소 등도 일찍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생필품과 연료도 구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항구 도시 호데이다를 폭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이 예멘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전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아파트 건물이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아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이란제 미사일이 사용됐으며 이란 무기가 반입된 곳은 호데이다 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הוא שימש למטרות צבאיות, הוא שימש כנקודת כניסה לנשק קטלני שסופק לחות'ים על ידי איראן. حتى فيما يطلق عليه اسم تل أبي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고 유엔도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자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선수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고 국가와 국기 등도 사용할 수 없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방국들의 이중잣대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으로 주말 동안 전 세계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파리올림픽 IT 시스템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포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자,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업데이트하고 MS, 윈도우 쪽에 있는 그 시스템이죠. 네. 그걸로 중돌이 됐어요. 중돌되면서 샷다운된 컴퓨터는 한 800만 개 넘어요. 850만 개 있는데 그거는 현재 윈도우를 쓰는 이제 뭐 1%도 안 되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만 대이면 너무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항공편이 이제 취소가 됐고요. 호주에서는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이 사건의 여파로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앞으로 우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안 쓰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빌 게이츠한테 어마어마한 좀 약간 망신이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죠. 네. 예전에도 이런 거 한 번 있었어요. 윈도우를 이제 소개하려고 무대에 나왔는데 윈도우가 이제 좀 뭐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두 번째 아마 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업데이트로 시작된 일종의 사건이죠. 이 전 세계 수백만 개의 IT 시스템이 다운된 건데 항공, 금융, 의료, 통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이 초유의 IT 대란이라고도 불리곤 하는데 이 와중에 중국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자사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정호 기자님, 지금 중국이 뭐 굉장히 신나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회사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2011년에 창업됐어요. 근데 이제 뭐 FBI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그 보안 업체로 이제 자리를 굳혔죠.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회사예요. 네. 2014년 10년 됐네요. 그해 5월에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가 이 중국 군과 관련된 해커들 적발됐다. 이래가지고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근거 자료를 만들어준 게 이 회사였어요. 아. 이 회사 보고서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이제 그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서로 좀 이 경제 스파이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하고 뭐 공개적으로 성명 내고 했는데 그 무렵에 딱 이 회사에서 중국이 계속 또 스파이 짓 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뭐 또 그 다음에도 또 러시아 관련된 해킹 또 발표하고 이 회사에서. 근데 이런 실적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2019년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뭐 덴마크, 이스라엘 이런 쪽에 보안 업체들 줄줄이 인수하고 진짜 잘 나갔었대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그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건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말은 좀 부적절하지만 이제 고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그쵸. 이 회사가 다른 나라들의 뭐 중국, 러시아 스파이들 많다 이런 거 계속 근거 자료를 그 근거 자료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해서 폭로했던 회사라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도 플랫폼을 중단시킨 전례가 이 회사가 이번처럼 큰 거 아니어도 없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보안 업체들은 이제 우리 제품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사건도 보면서 그 컴퓨터 관련,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기업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런 맞아요. 세상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거 사실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안 당했다 얘기하지만 이게 그 디커플링의 역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하니까 중국은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봐서도 너무 하나에 어떻게 집중되는 어떤 이런 그 모노폴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번에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수주가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IT 초연결 사회의 맹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100여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역대급 재미없던 대선 레이스가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로 그 판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선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ECW 주제는 미국 대선 신의 개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oday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바이든 사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 알파고의 예언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찍은 거 아니에요? 필연인지 적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 비웃었는데 반성을 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언 하나 던질까요? 예언, 오 좋아요 이런 거. 이번 미국 대선의 민주당의 후보는 과연 조 바이든일까요? 그렇죠. 갑자기 바이든이 병원에 실려가면 누가 대통령 됩니까? 카말라 해리스. 네, 해리스. 네. 아, 네, 뭔가 반성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니 이걸 편집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편집 안 해요. 이 방송이 이제 뭐 1년 넘게 가기를 바라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들 얼굴은 빨개집니다. 아 그래요? 제 말이 나오면 그 자리 저한테 주실 겁니까? 알파고 씨. 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거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거를. 트럼프도 바이든도 카말라 해리스도. 네. 아 끝까지 믿는 겁니까? 아 해리스를? 물론이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알파고 저 예언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아, 그래서 누가 되는 건데?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예언해주면 그래서 누가 이기는 정말 저 예언 아니에요. 저는 그 글을 하기 전에는 네. 가끔씩 아랍 언론에서 들었던 얘기들이었는데 다음에 슬라브 쪽 언론들에서도 사설에서 몇 개 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두 개의 지역인데 자꾸 겹치니까 바이든이 병원에 실려갈 거고 좀 명예스럽게 사퇴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그릴 거고 이제 그 대신 카말라 해리스는 나올 거다. 사실 저는 예언 아니었고 지지의 능력이긴 한데 네. 예언하는 또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심슨. 심슨. 네, 자 보세요. 저 밈으로 엄청 돌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심슨에서 맞춘 거 이것뿐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트럼프 연설을 예전에 이렇게 그대로 실은 적도 있었어요. 이 TV 토론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6월 말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도 안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TV 토론이 과거에도 결정적인 뭐 영향을 주곤 하긴 했지만 후보자를 사퇴할 만큼의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첫 TV 토론 열린 것이 6월 27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TV 토론 결과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위 폭망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 7월 2일이죠. 그 처음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그런 압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그 ABC라든가 인터뷰를 언론들과 많이 했는데 한 일주일여 정도 계속해서 본인은 완주할 것이다. 완주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표명을 했었죠. 7월 13일이었죠. 트럼프 후보가 당시까지는 정식 공식 후보는 아니었지만은 네네. 어쨌든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받았던 거, 그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번 선거 끝났다. 이런 기운이 미국 대선 캠페인 전체를 점령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는 민주당 내부에서 더 이상의 그 승산이 없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측근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전해진 건데 바이든 그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7월 18일 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후보가 18일이었죠. 이게 네. 됐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의 주말, 그 주말을 거치면서 7월 21일 날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 한 3주 정도 사이에.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as your president.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Over the next 6 months, 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That means I'll continue to lower costs for hardworking families, grow our economy. I'll keep defending our personal freedoms and our civil rights, from the right to vote to the right to choose. The American people will choose the course of America's future. I made my choice. I've made my views known. I would like to thank our gre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네, 민 교수님, 이번에 사퇴 결심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민주당 뭐 상원 의원들 30여 명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었을 텐데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압력, 압박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평생을 함께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동지들이 네네. 등을 돌린 것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한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아름다운 퇴정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출마 선언을 하고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자기는 전환기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미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들어갔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잘했어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도 잘했고 코로나19가 불러온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9%가 넘어가던 것이 이제 3%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 입법 성과도 내고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결과로 202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정치적 잡음들이 쑥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는 얘기 듣고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강한 어떤 그 의지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6월 말에 개최된 1차 TV 토론회에서 이제 참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어떤 그 토론의 잘못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진 안테나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미국 민주당 쪽과 어떤 연관이 있는 미국분한테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인지력 논란은 민주당 내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 이후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 같지 않다. 과연 재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출마 의지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했고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공식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선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러한 인지력 논란이라든지 건강 논란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막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 정권의 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내각이 결정을 해서 이제 부통령으로 승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정권 재창출 이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전당대회까지는 가야 된다. 8월까지는 가야 된다. 이러한 그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차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인지력 논란, 건강 논란이 다시 불거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이래서 폭발돼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앞뒤가 어떤 좀 맞춰지는. 네. 근데 사실은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이 된 것도 신선하다면 신선하고 놀랐다면 놀라운 일일 수 있는 거였고 그때 오바마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완하는 인물로서. 근데 바이든은 미국 정치에서 항상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될 사람
으로 거론된다기보다 항상 당의 당론을 따른다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할 말은 하고 좋게 말하면 그다음에 또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매버릭이라 그러죠. 이렇게 낙인 찍지 않은 송아지처럼 좀 돌출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 실수도 바이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상원 의원을 그렇게 오래 하고 이제 외교 안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했지만은 이 사람이 부통령 할 때도 아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골랐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다면 좋은 수고 참 의외라면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통령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세대 교체에도 실패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한번 나왔다가 또 바이든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여서 그럴 때는 그러면 더 젊은 부통령 후보 부통령이 그러면 그 다음을 유권자들이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른 것이 카멀라 해리스였는데 사실 해리스가 그때는 신선하긴 했는데 역시 선출직 경험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바이든을 다양성 측면에서는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선풍을 일으키기에는 참 역부족이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그 다음에 존재감을 확 각인을 시켰더라면 바이든이 재선 도전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구도를 바이든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재선의 뜻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고 이미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됐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겼죠.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1,12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왔죠. 지금 뭔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반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7월이 그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시간으로 도배되는데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피켓 사건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됐고 거기에 이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관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거의 벗어던지면서 불사조 이미지, 뭐 신이 내린 사람이 막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막 그런 칭송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큰 손이든 어떤 그 소외 기부자든 바이든에게는 기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 표지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런 압박을 풀고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파 기자님, 그 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사실 좀 생소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동안 뭐 많이 알려진 건 없어요. 최소한 국내에만 하더라도. 어떤 인물인가요? 해리스 부통령. 일단은 이분의 엄마는 인도 남부 다밀족 연구원이시고요. 아빠는 이제 자마이카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최초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또 흑인 계열 이제 법무장관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 계열 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한데 자기 지지 계층을 못 만들었어요. 결정적인 거 뭐냐면 완전히 이분을 싫어하거나 완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계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점이나 장점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 계층이 아니면 정치 세력이 이 사람이랑 충분히 합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바이든보다 더 나을 거다. 왜냐하면 진보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유대인이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미국의 그 정치 제도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예상치 않는 돌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해리스예요. 바이든보다도. 그냥 무난하게 간다라는 뜻이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 미국의 그동안 흘러갈. 근데 뭐 물론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이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노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리스가 나이 논쟁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해리스가 미국 시민이 선택해야 돼요. 검사냐 재수인이냐. 범죄자냐, 검사냐, 범죄자냐. 지금 프레임이 그렇게 이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리스 부통령이 내가 안다 트럼프 같은 유형을 머리면서 거의 맞짱 뜨자 이런 분위기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리스란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히 남는 인상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부통령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그 아까 알파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검찰총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남겼잖아요. 그 백투 트랙이라고 하나요?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거에서 굉장히 다른 주에서도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반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그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굉장히 없는 그 정도로 미국 부통령은 존재감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 해리스 그 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에 이민자 문제라든가 네. 무슨 뭐 투표권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할 때마다 이제 그 의회에서 공화당한테 전부 막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의 능력 문제로 봐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직이 주는 그냥 그런 그렇죠.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해부해 봐야 될 시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지금까지 말씀이시네요. 너무 안 알려졌다는 네, 거죠. 네. 그나저나 뭐 말 나온 김에 구정 기자님,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바이든보다는 팔레스타인에 좀 더 동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네네. 이제 그게 3월 달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뭐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지구 상황이 인도적인 재앙이다 이 얘기를 한 거 바이든보다는 약간 더 그 팔레스타인에 조금은 더 사정을 생각해준 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한반도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원칙론자, 인권을 중시한다. 그건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회 이슈에서는 뭐 여성, 이제 뭐 낙태권 문제라든가 이제 이민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편에 서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또 노동 문제 같은 데서는 그 미국 노동청연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해리스를 뭐 지지를 선언을 했거나 노동단체들은 그다음에 아니면 지지를 선언을 곧 한다라고들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이른바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 노동자들 그쪽 노동자들 그들까지 끌고 올 수 있을 건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설득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교수님, 일단 트럼프랑 해리스가 붙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 혹은 트럼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 캠페인의 프레임을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그걸로 해서 유권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그다음에 이민과 남북 국경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오픈 보더, 그러니까 국경 확장 늘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힘들어졌다. 네. 그리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까지 치달았다. 그런 부분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행정 강조하는 프레임에다가 해리스 후보를 집어넣어서 이제 연속성상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를 깎아내리고 그 대안으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잘했던 법을 강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독보적인 네. 뭐 강점을 홍보하는 이러한 전략을 유지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Borders are, Kamala threw open our borders and allowed 20 million illegal aliens to stampede into our country from all over the world.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기대만큼 돌풍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저는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무언가 이 늙고 병든 바이든과 이 트럼프, 기세등등한 트럼프 피 흘리는 이 구도를 바꿀 만한 모멘텀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당내 온건파 진보파들이 일제히 일단
이 바이든 사퇴 직후에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긴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좀 빠진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 상하원 원내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오바마 전 사람들은 대통령이 좀 침묵이 길어서 즉시 뭐 이제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오바마는 할 수가 없죠. 바이든이 자기랑 같이 부통령했던 사람인데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아우 잘 물러났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정권이 뭐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바이든을 못난이로 만드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좋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 또 미국 언론들 보면은 오바마가 신중한 태도 보이는 게 오바마와 해리스는 어떤 면에서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공통점이 많아요. 네. 이제 마이너리티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법률가, 엘리트 출신인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경력이 짧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풍으로 올라왔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엘리트 후보 이미지를 네. 또 이제 해리스가 굳힐까 봐 이것도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나저나 소장님, 그 이번 대선 구도 이게 사실은 유럽, 뭐 나토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는 이슈고 중국도 막 누가 되나 걱정일 테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들이 앞으로 겪을 그런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가 민주당 후보가 바뀐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시 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꼭 유럽 연합이라든가 유럽 연합을 포함한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떤 이념 성향의 대통령 어느 쪽이 됐냐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지금까지의 그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이거를 어떤 정당이 어떤 정권이 잘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민주당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공화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면 또 달라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는 유럽과의 관계가 또 흔들거릴 그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다만 그 중국과 러시아 이쪽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들이 더 유럽보다는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 이제 도전을 했다가 200만 표 이상 앞서갔지만 결국은 마지막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이번에 해리스는 이제 마이너리티고 뭐 여성이고 여러 가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11월까지 진행될 캠페인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네. 트럼프는 이미 그 공화당을 결집하는데 거의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무당파 중도층 이 분들의 표심을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 이제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백인 여성이기 때문에 흑인이라든지 여성 교육을 많이 받은 그 교회에 사는 분들의 표를 끌어오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 백인 남성, 백인 주류의 표를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바마 8년을 겪으면서 미국 주류, 백인 주류들이 가졌던 그런 우려와 실망감,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있거든요. 너무 진보적인 정책을 펴면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 같은, 기득권층인 백인들이 소외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졌고 그것이 2016년에 트럼프, 백인 우월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트럼프의 당선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이 과연 8년 만에 다시 비백인, 그것도 여성을 미국 대통령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여론조사는 민주당, 공화당 굉장히 딱 붙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박빙으로 남은 100일 동안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네. VMR 투아웃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네. 중도층의 성향을 많이 가진 분들, 그분들이 최후에 어떤 선택을 해줄까 이 부분이 이제 최종 결과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월드시사 W와 함께 미국 대선의 흥미진진한 레이스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국립외교관 민정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시사 W와 함께하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월드 시사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일주 시간이죠. 국제시사 프로그램답게 우리 패널들께서 앞다퉈서 해외를 지금 다녀오고 계신데요. 그 구 기자님도 참 오랜만에 오셨고. 네, 죄송합니다. 조금 오래 오래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은 역시 구 기자님과 함께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갔다 제가 오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알파고의 이 3분 세계일주를 제가 드디어 뺐습니다. 아니 역시 한 명 예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드디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드디어. 그래서요.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루안다, 우간다 그리고 카타르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 카타르까지. 예. 간다 하셨는데 우간다 가셨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죠, 그거.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나라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오늘 우간다로. 오늘 우간다로? 알겠습니다. 우간다. 알파 기자님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여행 갔다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간다라는 나라,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이디아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어요. 잔혹해서 악명 높았던. 근데 그게 70년대 일인데 그 사람 이미 79년에 축출됐는데 우간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인들도 그러고 아직도 오면은 너네 이디아민 그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이제 각인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이디아민 시절 이거는 너무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일단 안정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번에 간 거는 저는 그 이름하여 사파리. 보통 이제 사파리라고 잘 안 하고 이제 게임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영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 뚜껑 열려가지고 막 동물 보는 거. 자, 그거를 하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셨군요. 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간다로 가세요. 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케냐에서도 게임 드라이브를 해봤었어요. 그때는 취재 때문에. 근데 경치로 보면은 케냐 쪽이 더 규모가 워낙 커서 초원의 규모가 커서 장관이긴 한데 동물들이 많이 보고 더 흥미진진했던 거는 사실 우간다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평생 여러 곳 다닌 곳 중에 가장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에코투어리즘 이런 거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거기서 또 고릴라 트레킹도 했었는데 이 마운틴 고릴라라는 게 전 세계에 지금 1000마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살고 있는 그 부인대라는 곳에 국립공원을 갔는데 고릴라 보고 나오면 인증서 줍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받아왔죠. 뭐 새벽 사파리에서 이렇게 아침 노을을 등진 코끼리. 정말 존재감 짱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하마. 실화 맞죠? 네.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 주민 자치 활동,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개발국이어서 국가의 행정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때 국가 주도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좋은 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순간도 뭐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피그미라고 부르는 그 바트와 트와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현저하게 가난한 거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아픈 면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절대적인 빈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개방적이면서 너무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보통 유럽에 비해서 이렇게 멀다라고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면 사실 유럽하고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 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3분 후다닥 지나갔네요. 네. 거기는 뭐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에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습하고. 너무 덥고 여기 제가 그래서 계속 날씨를 보면서 한국의 날씨 보면서 이 정도 습도면 이것은 거의 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간다와 루안다 이쪽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한 우리나라로 치면 초가을 날씨 가벼운 긴팔 셔츠 하나 걸치면 되는 정도. 정말 피서 가셨군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알파 기자님? 부러워요. 이렇게 가고 시무룩한 싶어요. 표정. 진짜 어떻게 가셨어요? 그 카타르에서 우간다를 직항으로 가셨어요? 아니면 동선을 구체적으로 카타르에서는 알려주세요. 루안다로 갔는데 우간다는 이제 관광 프로그램에 이제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영화를 재밌게 봤어서 좀 그때 그런 감성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못 본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감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가보고 싶네요. 울 간다. 우리 다 웃어주면 안 됩니다. 네, 구정훈 기자의 우간다 여행 정말 따끈따끈한 여행 일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우간다에 가셨다가 루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미국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동도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 소소문 주제는 여전히 뜨거운 중동입니다. Israel'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strik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stop the Houthi terror attacks. وتؤكد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أن الرد على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بلدنا قادم لا محالة. کی میخواد میدان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다뤘던 소식이기도 하죠. 이란에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오는 7월 30일 취임하게 되는데요. 페제스키안의 당선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로이터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어찌됐건 이란은 벨리아파기 시스템, 소위 신정민주주의 체제고, 그래서 가장 큰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통제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네. 이것도 마스터마인드가 있어서 결국은 다 그냥 각본대로 가는 하나의 장기 말일 거야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로이터 보도는 이겁니다. 보수 세력이 또 되면 자기네들의 정당성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진보 세력인 페제스키안을 그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 사람이 당선되게 했으니 변화는 없을 것이고 또다시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의 통치하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분석의 요체였는데요. 네. 원래는 그 카메네이가 원했던 것은 컨벤션 효과, 그래서 조금 투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림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오히려 그 진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흐트러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란 정책에 급변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이게 그 카메네이가 다 그린 그림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것은 네. 조금 좀 한쪽 면만 극화해서 보는 그런 분석이다. 박사님 의견에 진짜 공감하는 게 사실 그 보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카메네이와 보수파 쪽에서 당연히 정치인들인데 정치적인 계산은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각본이라고 보는 거는 그건 너무 과장이고, 이란의 정치 체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고도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 보수파들이 뭐 다 하나의 색깔인 것도 아니고, 그 정치 집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내부 경쟁이 보수파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조차 절대 권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게다가 이란은 절차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1979년 혁명 이래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 경험 다 해봤어요. 시위도 많이 해보고 후방에서 이란을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연구원님, 그 테헤란 타임즈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외 정책 구상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서방 세계와 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JCPOA를 복권을 해서 우리가 그 이란이 경제 주체로서 나와서 활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우리 외교와 우리 내치에 집중하겠다. 그게 메시지였는데요. 네. 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이게 참 외교는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과 이란에서 뭔가 대화가 됐을 때는 그 클린턴 행정부와 카타미가 있었을 때 좀 잘 됐고, 그다음에 로하니가 있을 때와 오바마가 있을 때가 좀 대화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뭐 당연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는 JCPO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란 핵 합의를 그 자기가 스냅백을 해서 자기가 철회했던 파기했던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페제스키안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운신의 폭은 적다.
유일하게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는 유럽 쪽일 것 같습니다. 항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 미국을 비난하면서 EU 3개국,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한테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잖아, 우리 IAEA 협약 어긴 거 없었잖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아마 거기에서 뭔가 생기면 생길지언정 다른 큰 변화가 있긴 좀 대외 정책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이렇게 깨고 바이든이 된 다음에는 어쨌든 이란 핵 합의를 어느 정도 다시 뭐 좀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별거 없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은 네. 오만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약간 유치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좀 진보 계열로 왔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란에서 보수 계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호텔 맞은편에 미국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이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유럽 애들이 나와서 미국 애들이랑 얘기하고 야 이거 맞아?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로부터는 뭐 무슨 핵이랑 관련된 합의가 나올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거 발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문제가 터질 때는 미국하고 이제 이란이 항상 오만해서 그런 비밀 회동들을 했거든요. 오바마도 JCPO를 이뤘지만 이걸 상원 의원에서 추인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executive order,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대통령령으로 JCPO를 했거든요.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되자마자 자기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걸 했으니 난 행정명령으로 취소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안에 똑같이 사인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사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니 우리가 딴 거 다 안 말할게. 그 대신 이번엔 상원에서 이게 이렇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게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러지 않다는 걸 해달라고 했는데 상원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동력이 다른 쪽에 뭐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한 국면이 크죠.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이었죠. 텔아비브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자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체를 자처한 후티 반군에 바로 이튿날 직접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첫 예멘 직접 타격이라고 하는데요. 알파오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후티라는 말이 비하 발언이에요. 이분들이 후티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요. 네네. 안사룰라히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 안사룰라히라는 이 집단이 거의 지금 이제 동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전 과정에서는 국방부를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멘의 국방부는 후티 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전쟁도 예멘의 공식적인 전쟁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자꾸 누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사실 이분들이 원래 때리고 싶었던 거 어디냐면 텔아비브 아니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 핵 개발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길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걸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걸 성공하지 못했던 이거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가끔씩 프랑스가 홍해에 있었던 그 이제 함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투기들을 통해서 그냥 막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일단은 수단 다음에 이집트로 날리면서 미국 그 영사관이죠. 영사관 근처를 때렸어요. 사실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좀 약간 흔들렸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집트도 지금 최근에 와서 이 필라델피아 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가자 안에서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우리는 그 니네들이랑 했던 평화 조약을 깰 수도 있다는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결론적으로 가서 때렸어요. 근데 이제 그 때리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예멘 애들을 다 미국하고 영국한테 맡겼는데 이거는 우리는 직접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몰아가지고 어디를 때리냐면 그 후데이다이라는 항구를 때렸는데 여기 이 항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란으로부터 오는 무기 이쪽으로 통해서 다 이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은 그 소기들도 이쪽으로 출마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야 이런 게임에서는 이스라엘이 몇 개 더 이렇게 항구들을 때리면 후티 반군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예멘에 붙어 있는 사우디는 3년 동안 때렸거든요. 네. 걔네들이 안 죽었어요. 오스만 제국 때도 제일 말 안 들었던 아랍 지역이 제일 많이 반란을 일으켰던 쪽이 예멘이었어요. 그리고
사우디 왕가도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내가 동일하겠다고 해서 이제 동일 전쟁에 나서서 예멘까지 왔다가 이제 거기서 멈춰요. 이 예멘 사람들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고 해서 멈춘 동네는 이 동네인데 좀 약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의미는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네. 지금 뭐 후티 반군 얘기 나왔고요.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관계가 이제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네, 연구원님. 모두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엑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그래가지고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거고 이란이 그 또 마스터 마인드고 얘네들을 다 연결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그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종심전이라고 해서 최대한 전쟁의 배틀그라운드가 이란에서 먼 쪽으로 빼려고 해요. 그래서 이란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그 전선이 넓혀지고 보급로가 늘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 반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느슨하게 그런 걸 이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또 각본을 쓰다 보면 이제 저항의 축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주고 있고 우리가 자꾸 시아파 크로센트라고 그러잖아요. 예멘도 시아파이긴 한데 자이디파고 좀 전혀 다른 같은 시아파 분류긴 하지만 자이디파는 또 다른 정말 자기네의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시아파의 맹주는 그 이란이니까 이란의 영향력 그런 종교적 영향력이 다 이렇게 있을 거다는데 예멘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하고 서구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게 맞으니까 같이 도와주는 거지. 레바논에 갔을 때 이제 헤즈볼라 이제 방송국의 이제 뉴스들을 봐서 거기서는 유태인을 욕하는 거 아니고 시오니즘을 욕하거든요. 시오니 정권이라고 해요. 해서 하마스도 역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문제지 우리는 유태인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 산다면 우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엔사룰라 후티 반군의 깃발을 보시면 로고를 보시면 거기서 유태인을 가지고 저주를 해요. 유태인에게 저주하다 이 말이 있어요. 네. 계속 전선이 이렇게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잦아들지 않고 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그 누구도 인센티브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소모적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찌 됐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에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신경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소위 말해서 지역 동맹국인 이스라엘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네가 이걸 좀 풀어가라 이렇게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내치적으로는 인기가 진짜 없는 대통령이거든요. 전쟁 아니고서는. 네네.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극화가 되고 3년 전쟁이 될 때 경제도 별로 안 좋거든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세력들한테도 이렇게 가겠죠. 어찌됐건 이 모든 전쟁의 지금 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말한 그 필라델피아 거기 그 가자지구 내에 거기 원래는 민간인들이 있어서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놔두자 했는데도 벙커버스터로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공격 수준을 넓혀서 그런 항구에 대한 폭격을 하고 공격을 좀 세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그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를 그렇게 세게 치고 들어갈 거다 말 거다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키, 이게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그 키는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티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인들이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조금 그림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인 거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순서를 나누자면 그렇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다루긴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유럽 입장에서 중동 정세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 이슈인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유심히 제가 본 것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 외교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강경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워낙에 좀 이렇게 그 두 국가 체제를 이제 지지를 하고요. 물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국가가 성립이 돼야 결국은 평화가 오는 것이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근데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어떤 그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가자 지구의 비극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유럽 연합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좀 그 비난의 강도를 좀 세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유럽연합은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베이징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 격인 이 파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해서 14개 정파가 분열 종식 내용을 담은 베이징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파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베이징 이거 선언. 사실은 그 중국이 올해 3월부터는 한번 시도를 했어요. 하마스하고 그 파타를 만나게끔 했는데 이제 보니까 왠지 좀 약간 어느 정도 성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하마스하고 파타는 사실 지고받고 싸웠던 두 개의 집단이에요. 같은 팔레스타인 집단이긴 한데 베이징 선언이 어느 정도 성과를 있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왜냐하면 간츠 외교부 장관은 거의 쌍욕하듯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모하메드 아바스죠, 그 파타의 수장. 그분이 자꾸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뭐 대변한다고 했는데 결국 가서 하마스랑 악수하네.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놈들인데 니네들이 가자를 더 쓰릴 줄 알아? 꿈에서 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여기로부터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중국이 왜 이 판에 끼어 들어갔어요? 사실은 중국의 하나의 좀 약간 삐진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했던 그 운반 일들은 다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 인도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때 중국이 갑자기 너무 좀 약간 배신감을 느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원하는 거 뭐냐면 미국이 중동에서 골치 아프고 정신이 없고 바빠야지 나는 여기서 동양에서 특히 대만 상대로는 더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이 다 동일되고 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요게 문제인데 요게 강화되면 갈수록 오히려 가자 지구의 문제가 더 안 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냐면 미국이 나서줘야지 뭔가 풀리는 게 있는데 중국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그 다자 협력을 이뤄낸다. 그러면 미국은 항상 조금 한 발을 빼고 이걸 상황을 주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 행동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당연히 이런 거는 국제사회에서 다자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은 못하는데 중국이 한다 이런 그런 공격,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죠. 이게 강화되면 갈수록 오히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의 그 고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시간이 늘어지고 지연되고 저도 그 베이징 선언 이걸 보면서 참 본인의 안보는 자국은 자국이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든 진짜 못하겠구나. 또 한 번 느끼는 하나의 그 정도의 행사였습니다.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는 이 온갖 전쟁을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중동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월드시아 W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잠수대교요? 얼핏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네요. 멀리서 보니까. 뭐죠?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위 현장이에요.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지난 19일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와 이 국경 경비대가 대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난 그 몇 주 사이에 1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가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죠. 지난 2018년에 폐지됐던 정책을 부활하면서 한마디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건데 이게 어떤 정책이었냐면 공무원 정원의 30%를 독립전쟁 참가자 가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무원 정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이 독립전쟁 참가자 유가족들에게 이제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고법원이 지난 21일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의 5%만을 독립유공자에게 할당하고 93%는 그냥 뭐 능력에 따라 채용하기로 일단 중재안을 냈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2%는요? 2%는 소수민족 장애인들. 독립유공자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무슨 이렇게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과 분리 독립돼서 나오는 과정. 근데 파키스탄과 갈라져 나온 이 과정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방글라데시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유일한 정통성 같은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네네.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맨날 방글라데시 이렇게 정치권 싸우는 거 보면은 아이고 할머니들의 전쟁이 또 시작됐구나라는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초대 뭐 대통령, 총리의 이게 딸들 이렇게 나서서 뭐 또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하자면 족벌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장기 집권이 되고 이 셰이크 하시나는 집권했다가 물러났다가 집권했다가 물러났다가 집권했다가 아들이 나왔다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 아와미 리그라고 거기 이제 그 정당이 거기에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의 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직을 일종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몰아주기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정당성 같은 거 이제 그거에 이제 학생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미얀마에서 도망왔던 이제 로힝야족을 지지하려고 갔거든요. 거기 지지 가보니까 뭐 아프리카는 빈민국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유일한 재산이 그냥 배꼽부터 무릎까지 있었던 그 반바지.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자꾸 홍수가 있다 보니까 집이 1년에 한 2번 정도 완전히 물파다 되거든요. 네. 진짜 못 사는 나라인지를 제대로 봤어요. 그 지금 매년 40만 명이 공직 3,000개 자리를 두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그 공정성 문제가 나는 왜 이렇게 누구는 이러는데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그렇죠. 폭발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채용의 문제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예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특정 신분에게는 그 군대를 빼주는 그렇죠. 이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국가마다 어떤 유공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그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 뭐 클린턴이 했던 거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딱 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독재 세력이라고 해도 그 경제로 인해서 자기의 그 권위체 아무리 자기가 모든 그 언론이나 군부를 틀어줬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 그 자기네들의 국민들의 그 먹거리를 책임지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걸 봤습니다. 저게 뭐 민주주의나 뭐 PC,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위해서 저렇게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자기 먹거리 위해서 저렇게 되고 지금 워낙 경제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이런 분쟁이나 이런 갈등들은 계속 고조가 되겠구나. 제가 방글라데시는 잘 모르지만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